안녕하십니까. 김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완 교수님 바쁘신데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박 국장님 바쁘신데 아직 사무실에서요? 네. 집입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 그 띄워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호스트가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다고 나오는데 그래요? 확인해 주십시오. 예. 잠깐만요. 됐나요? 네, 지금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네. 오늘 슬라이드를 바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슬라이드로 네. 잠시만요. 이게 네. 제가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괜찮으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 김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배우한 교수님이 우리나라 비영리 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내용과 제가 그동안 이제 실제 협회 일과 실무를 하면서 주무관청이랑 느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사실 제가 일본 출장이 있었는데 일본 공익법인 협회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일본 공익법인 협회를 만나면서 또 나눴던 얘기 중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것도 오늘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그 비영리 법인의 형태가 사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률상의 비영리 법인이 있고 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법상에서 법인세법이냐 소득세법이냐 해서 열거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의 형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는 속하지 않았지만 임의단체로 존재하는 비영리 법인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임의단체들은 대부분 이제 그 설립은 쉽게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단체들인 것 같고요. 또는 지금 아예 이제 유명무실해진 단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제가 임의단체랑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를 좀 분리해서 보여드린 거는 사실상 임의단체는 법적으로 뭔가 제재를 받거나 아니면 혜택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냥 연구회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회 이런 것들이 임의단체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법인세법상 이제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이제 지정기부금단체를 보면 보통 사회적 협동조합도 그 안에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이 교집합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과거의 개념은 사실 그 세법상으로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존재를 하고 또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존재하는 형태를 두 가지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가 좀 축소가 되고 오히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범위가 지정기부금 단체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들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될 의무도 있고 또 상징세법상 공익법인이 지켜야 될 의무도 함께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 법인들의 뭐 형태에서 문제점은
과거부터 비영리법인이거나 공익법인이었던 데들은 공익법인 지정기금단체가 되더라도 공익법인 의무에 대한 이질감이 없는데 문제는 이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경우 공익법인으로 분류가 될 때 과거에 준비가 안 돼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 안산에서도 비영리 민간단체들만을 위한 강의, 저희가 협회에서 강의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그동안 준비가 안 돼 있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뭐 세월호 단체나 이런 단체들 막 들여다보면서 안산 지역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사실 이제 그 저희 평가위원회가 되게 해야 될 역할들이 많다라는 걸 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법인 형태로만 분류하면 이런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한국 비영리공익법인 현황은 제가 그 국세통계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으로 국세청에서 집계가 되고 있는 건 약 3만 8천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공익법인으로 분류되는 거는 결산서를 공시하는 법인들만 지금 현재 현황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약 지금 11,000개 정도 되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들에 대한 통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제가 발표할 때 좀 과거에 제가 박사 논문 쓸 때랑 이미 또 통계가 많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금도 사실 정부 부처에 어디는 이 비영리법인 현황을 공개를 하고 있고 어디는 하고 있질 않고 또 공개하는 형태도 보면 대부분이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만 분류하는 데도 있고 이거를 공익재단, 공익사단, 뭐 비영리 민간단체까지 포함해서 분류하는 데들도 있고 부처마다도 비영리 현황을 공시하는 형태가 너무 달라서 사실상 정확한 통계 집계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세 이 통계 연보에 나와 있는 걸로 지금 보여드렸고요. 사실 종교단체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결산서를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로로 표시가 된 거고 대부분 11,000여 개의 공익법인들은 지금 사회복지나 교육, 학술장학, 문화예술, 의료, 기타로 이렇게 분류되는 법인들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 자료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는 아예 포털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통계 포털 자체가.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분기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실제로 한 15,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게 시도에 소속돼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중앙부처로 분류되어 있는 형태로 나눠져서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비영리 법인보다는 오히려 비영리 민간단체가 훨씬 더 잘 정부의 모니터링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은 2022년 기준인데 비영리 법인의 현황은 21년 기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직 22년도에 대한 세무 신고가 안 끝났기 때문에 통계 자료 자체가 집계가 더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은 공익법인 협회와 그 내각부에서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는 또 공익법인만 관리를 하는 거라서 좀 더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비영리 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통계 자료조차도 뭐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는 좀 이런 것도 시스템화 시켜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나 이제 공익법인을 설립을 할 때 사실 용어적으로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법 체계가 좀 많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장학학술 이 자선단체의 경우는 공익법인법에 따라서 설립하거나 또는 그 교육부나 뭐 기재부나 이런 그 비영리법인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해서 쓰는데 나머지 법인들 같은 경우 사실 공익법인법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과세 목적상 상징세법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비영리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 자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적 통일성이 있지 않은 거는 너무 법이 좀 난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는 좀 정리할 시간이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비영리법인을 이번에 이제 배우민 교수님께서 저희 그 평가위원회를 설립하시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설립 자체가 되게 힘듭니다. 네, 저희 협회로도 많은 설립 문의가 들어오고 하지만 정말 가서 부딪혀 보면 뭐 공무원들은 그냥 앉아서 뭐 돈 얼마 있어야지
뭐 사단법인 하려면 어떻게 회비 조달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앉아서만 할 뿐이지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법에는 이런 식으로 설립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필드에서 느끼는 거는 그냥 공무원 마음이구나. 좋은 공무원 만나면 좀 쉽게 하고 어려운 공무원 만나면 좀 어렵게 설립이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뭐 기업재단들을 많이 보고 있긴 하지만 기업의 오너분들이 공익법인을 만들고 싶어 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굳이 만들어서 욕만 먹을 거 왜 만드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로 사실상 그리고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법은 있지만 아직 비영리 법인을 지원하기 법이 아니라 사실상 그냥 감독이나 이거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과거에 공익법인법 전면 개정안이 올라왔던 건 굉장히 제 생각에는 좋은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쨌든 75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사실상 학술 장학에만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폭을 넓혀 가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립은 이런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도 이 법과 규칙에 따른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게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 2008년에 공익인증법을 만들면서 그 준칙주의에 의해서 등기만으로 설립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실제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거는 쉽다라고 법무법인에서도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공익법인으로 만드는 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그 일본 공익법인 위원회 공익법인 협회에 이사장님이 과거 공익인증위원회의 위원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본인들을 만드는 것도 쉽고 규제도 거의 없지만 문제는 자기네들이 받아봤을 때는 이제 사업이 열거돼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법무법인들이 공익법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일본은 2008년에 설립 자체를 이 법률 자체를 다 바꾸면서 설립은 쉬워지고 관리는 어려워진 형태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에 공익법인법 전면 개정안 내놓을 때 일본과 유사하게 가는 방향을 했었는데 사업을 열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는 설립 자체는 쉽지만 연쇄단체를 부여받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어려운데 우리는 반대로 설립은 어렵고 연쇄단체를 부여받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열거하고 있는 요건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되는 건 굉장히 쉽고요. 그러니까 공익법인이 돼야 기부를 받을 때도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공익법인이라는 명칭이 주는 사실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공익법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증 안 된 공익법인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상 이 비영리인지 공익법인인지 이게 뭔지 잘 모르고 또 이것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한꺼번에 다 모든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이 가치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약간 면세단체 자격 자체는 조금 어렵게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선행되는 검증 단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공익법인법이나 나머지 사회복지사업법,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사회라는 기능 자체가 사실 저희 평가위원회에서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일본 가서 얘기를 나눌 때도 이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본은 생각보다 그 특수관계 비율 자체는 우리나라보다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5분의 1 이상이잖아요. 근데 완화되어 있는 반면에 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투명하게 선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거버넌스들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한국의 거버넌스들은 일단 뭐 이사장이나 출연자, 뭐 재단법인들 같은 경우는 출연자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되고 사단법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진 분들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투명화된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재단법인의 거버넌스가 투명하다고 볼 수 있는 거에서 저조차도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이사회 기능이 매우 크고 임원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평가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사회 기능 자체를 보면 가장 중요한 이제 공익법인 뭐 예결산 그리고 이제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 가장 클 것 같고 그리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뭐 임원 임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법에서는 이걸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부는 공익법을 준용하고 근데 문제는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에 따르면 그 정관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사 선임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이사회 자체가 사실상 뭐 공익법인법처럼 좀 규제적인 성격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임원을 보면 사실 공익법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 이 자체가 너무 상이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조금 이제는 좀 같은 맥락에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공익법인법에서는 이사 임원도 5명에서 15명 이하로 돼 있는데 이게 공익법인들 정관을 보면 5명에서 15명 이하로 해놓고 그 안에서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는 재단들도 아직도 있거든요. 뭐 물론 딱 인원을 정해서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하는 곳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상당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특수관계인 5분의 1 초과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수관계인인지 아닌지도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발생됐던 그 기업재단들 사례 가운데 특수관계 5분의 1 초과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공익법인들이 증여세나 가산세를 부과받을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게 과연 법은 있지만 주무관청의 승인도 받고 취임을 하지만 5분의 1이 특수관계에 대한 잘 걸러지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 추천 같은 경우는 기관 추천자 선임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공익법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이사 취임 자체가 조금 더 투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임기도 조금 이게 일원화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임원에 대한 선임 근데 어, 제 건 해제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예. 그 감사의 경우도 사실 심각한 문제로 저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사와 특수관계인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주무관청에 서류를 제출할 때 이력서나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지만 주무관청에서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취임 자체도 굉장히 이사와 그 감사는 약간 이익이 겹치면 안 되는, 이익이 충돌하면 안 되는데 그 이익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사실상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규칙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관에 따르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많은 재단들을 보면 법률 전문가나 회계 전문가가 소규모 비영리법인은 선임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뭔가 이게 법률가나 회계 전문가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문도 좀 열려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평가하고 있는 기관이 이런 그 법에 있는 내용 자체를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정관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결산 서류 공시된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데, 회계법인이나 뭐 이런 공인회계사나 이런 데서 출연을 하셨는데, 이 법인이 설립될 때 그 자산을 보면 한 1억 7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연자의 기준 자체가 출연 재산가액의 뭐 1% 또는 이제 2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 이하 언더로 보면 1%로 보면 사실 이 출연자들은 다 각각의 출연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8번하고 13번은 같은 회계법인에서 그 근무하고 계시는 이사님과 감사님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평가기관이 이렇게 하면 되나라는 저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 평가기관들이 좀 조심해야 될 사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사와 특수관계인 자체가 구분이 안 돼서 과세된 사례 금액들 자체가 굉장히 기업재단들은 큽니다. 왜냐하면 주식에 대해서 대부분 과세가 됐기 때문에 뭐 이미 오픈되어 있는 케이스니까 그 롯데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500억의 증여세랑 가산세를 부과받았거든요. 단순히 이 특수관계 취임 규정 하나 위반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현재 행정법 자체가 이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들고 주무관청에서 승인하는 이 실질적인 확인하는 제도 자체도 법률만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시스템은 안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재산 관리에서 보면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이제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재산 자체를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자기네들 의사결정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재산이라는 그 재산은 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통해서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보통예금을 가입하는 거는 뭐 어떤 그 부처별로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예금에서 보통예금으로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 갈아타는 것조차도 승인사항인 것들도 있고요. 또는 정기예금에서 만기돼서 다시 재가입할 때도 또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정관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재산 관리 자체가 공익법인 자율이 아니라 사실상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재정 운영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은 기본재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공익 그 인증법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재산이나 이런 운영은 공익법인의 자율에 맡기고 그걸 이제 과하게 투기적으로 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바뀌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사실 이 법률에 보시면 기본재산은 대부분이 그냥 기부받거나 출연받으면 기본재산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매도하거나 증여하거나 뭐 교환하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전부 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한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뒤에 가서도 말씀드릴 부분이긴 한데 그 재산을 운용을 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그 수익금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제 재단법인들 같은 경우는 그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기부금품 모집을 열심히 하시는 거나 아니면 회비를 많이 받으시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그 운영 범위가 그 해당 기부금 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재산을 직접 운영해서 하는 재단들 같은 경우는 재산을 운영을 해서 벌은 돈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세법 개정이 되면서 의무 사용 비율이라는 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의무 사용 비율 1%를 달성하지 못하는 지금 공익법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면서 실제로 이게 과세 문제로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 재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일본처럼 그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책임을 맡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오히려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에 따른 비영리법인들 같은 경우는 이 규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산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익법인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과세 문제까지 벌어집니다. 공익법인이 비영리법인에게다가 출연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대부분의 비영리법인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완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공익법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 보는 기본재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일원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재산을 출연받게 되면 주무관청에서도 이렇게 한번 관리가 되지만 세법에서도 관리를 따로 또 하거든요. 출연 재산을 받으면 사후관리 의무가 적용이 되고 이걸 위반하게 되면 증여세나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운영에 대한 그 재산 운영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과 그다음에 그걸 사용하는 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다 받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은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출이 되고 있는지, 재단의 재산, 그러니까 공익법인의 재산으로 그냥 비영리법인의 재산으로만 눌러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건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들 같은 경우도 공익법인에 해당이 되면 출연받은 재산은 다 이렇게 사후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경험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기존에는 그냥 임의로 하고 있다가 갑자기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는데 이 법을 적용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발생하는 세무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재산 관리 자체가 조금 더 완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출연자산 사후 관리를 위반하면 이렇게 많은 이제 항목으로 가산세나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저는 이제 지금 가장 재산 관리와 연결해서 바라보는 것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는 운용소득 이제 1% 의무 사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을 발생을 못 시키면 그럼 어떡할 거냐. 이게 과거 94년도에도 우리나라에 5% 사용 룰이라는 게 들어왔다가 그 다음 해 국회에서 바로 삭제되는 그 법 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무 사용 비율이라는 것 자체 미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도긴 한데 우리나라에다 이걸 갖다 넣기에는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재산 관리에 대한 법률은 좀 봐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제 그 목적 사업을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열거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올리게 되고 설립 허가를 받게 되고 이후에 이제 정관 변경을 통해서 목적 사업을 추구할 수 있는데 목적 사업 추가 자체는 이렇게 뭐 원칙은 무상으로 하고 뭐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 때문에 공익법인들이 법은 있으니까 비영리 법인들이 법은 있으니까 이걸 해달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주무관청이 다 우리는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 관리 자체가 자기 정부 부처를 넘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가부에 있는 단체가 예를 들면 문광부에 일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그러면 뭐 문광부를 가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고 수혜자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라고 세법에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혜자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주무관청에서 허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 관리 자체도 너무 제한적으로 제약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목적 사업이라는 거는 공익의 그 트렌드, 공익 사업의 트렌드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좀 너무 심하게 규제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영리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조달할 수 없다면 수익 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인사업상에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보다 주무관청이 허가해주는 수익사업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대부분 뭐 부동산 임대사업 정도나 허가를 해주지 뭐 채권 투자하는 것도 허가 안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필드에서 사례 중에는 채권이 좋은 채권이 있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걸 주무관청 승인받고 해야 되니까 아예 뭐 이제 출연자가 있는 경우는 출연자가 돈이 많은 경우는 출연자가 사뒀다가 이거를 다시 재단에 승인받고 나면 파는 묻지 못할 이런 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업관리와 재산관리는 조금 더 비영리 법인들이나 이제 공익법인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완화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회계관리와 이제 재무보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 거버넌스만큼 또 우리 비영리 그 평가위원회에서 굉장히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 공익법인들은 사업예산이나 결산보고를 사업년도 시작 전 예산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고 보통 11월 말까지 하고 또 결산은 2월 말 또는 3월 말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문광부 소속 비영리 단체들 같은 경우나 뭐 공익법인들 같은 경우는 문광부에서 이 예산 결산 보고서 관련된 법 조문 자체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문광부는 사업 예산이나 결산서 보고도 안 받으니까 그럼 이게 관리 감독이 되겠냐? 실제로 관리 감독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광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자료를 받아보질 않는데 정강 그냥 개정해주고 이사회 승인해주는 정도가 지금 문광부나 문화재청이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 관리 자체는 완전히 서로 내려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 법인들 중에서도 뭐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들은 어쨌든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지만 정관에 이 내용이 없으면 아예 안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 태광그룹의 그 문화재단을 관리할 때도 문광부에 예산결산서를 제출하러 갔더니 자기네들 법이 없어서 이걸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주무관청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외부회계 감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공익법인들만 해당이 되지 비영리법인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비영리법인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회계 뭐 투명성이나 책무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정의연 사태도 있었고 과거에 뭐 K재단, 미르재단 사태도 있었고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비영리법인들이 회계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다가 최근에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공익법인이라고 해서 외부회계 감사를 받고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외부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오히려 비영리법인들도 영리 아닌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투명하게 관리 감독이 되려면 비영리법인까지도 외부회계 감사는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만 외부회계 감사를 하는 감사인들조차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감사인들이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 너무 모르고 관련 회계도 너무 모르다 보니까 과연 회계감사가 뭐 제대로 진행되는 건가라는 의문도 들고요. 그냥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만 감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산 서류 공시와 관련된 부분도 이게 자산 5억 미만은 제외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공익 단체나 뭐 비영리 법인들은 자산이 5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시하고 있는 단체만 보더라도 11,000개 정도 되는데 이 11,000개도 자산 5억이 넘어서 공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미 공시하는 데들도 있거든요. 간편서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해당이 안 되더라도 그냥 우리 이사회에서 하자 그래서 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산 5억 미만이 우리나라의 75%인데 과연 결산 서류를 공시하는 게 그럼 5억 넘는 애들만 본다는 게 의미가 있나. 그리고 뭐 수입이나 출연 금액 3억 미만은 제외하게 돼 있는데 뭐 3억이란 돈이 또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산 서류 공시를 굳이 공익법인에게만 의무를 지울 필요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영리법인도 함께 결산 서류 공시를 하는 게 향후 앞으로 공익법인들이나 비영리법인들의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나 책무성이 좀 더 강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결산 서류 공시나 외부회계 감사는 확대될 필요 있지만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무관청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저도 비영리 법인에서 20년 가까이 일을 했지만 제가 관리 감독을 받아본 건 딱 한 번이었거든요. 아, 두 번이었네요. 딱 두 번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비영리 법인에 있었지만 그 주무관청이 조금 이렇게 하드한 곳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서울시 교육청하고 보건복지부거든요. 이 두 기관을 제외하면 사실상 관리 감독을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서류 받고 끝나고 이게 뭐 형식적 관리만 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반 사항이 생겨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법에는 이렇게 행정처분이 돼 있지만 행정처분 자체가 뭘 잘못됐는지 알아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 법률상으로 보더라도 공인법인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그 단체들 같은 경우는 이 위반 시 벌칙 규정이 존재하지만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들 같은 경우는 이 벌칙 조항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관리 감독 자체가 지금까지 비영리법인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준도 좀 일어나 필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그 비영리 법인의 경우는 재산 취득 미보고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근데 공익법인의 경우는 이게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재산 개념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상 뭐 정의용 같은 사태들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벌칙 조항 자체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법상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위반을 하면 징역세가 과세되고 가산세가 과세되는데 대부분은 그 해당 공익법인에게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익 추구를 하면 사익 추구한 사람에게도 과세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겨도 사실상 행정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본재산 관리나 수익사업, 예결산 보고 의무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 벌칙 규정 자체도 굉장히 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경영자들도 책임 경영을 할 수 있고 이사회들이 그렇게 돌아가지만 우리나라는 이사회에 대한 행정처분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거버넌스에 대한 그런 책임 의식이나 뭐 윤리 의식이 다소 결여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 행정처벌 기준 자체는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수가 불특정 다수가 기부금을 내고 그게 좋은 곳에 쓰여지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것인데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 거버넌스들이 만약 윤리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부 거래가 발생을 했다면 당연히 그 해당 이사회에도 책임을 물려야 되고 그 수혜를 입은 수혜자에게도 부담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주무관청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가 국세청과 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이렇게 나서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영리법인의 관리 감독 주체 자체가 지금 너무 이게 다양해져서 사실 비영리법인들 양 다 해당되는 데는 좀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미국처럼 아예 과세관청에서만 일원해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일본이나 영국처럼 공익위원회가 생겨서 거기서 관리가 되든지 뭔가 우리나라도 이제 제도적으로 정비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공익법인법이 사실 75년에 만들어지고 거의 개정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우리도 조금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뭐 제가 끝내기 전에 사실 이게 가이드 스타에 있는 자료를 보고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평가위원회가 앞으로 진짜 유의해야 될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린 건데 이게 그 가이드스타에서 왼쪽에 있는 거는 가이드스타에서 별점을 21년부터 15년까지 계속 3점을 별 3개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드스타에서 얘기하는 별 3개는 굉장히 공시를 잘하고 투명한 곳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 법인이 공시한 자료를 보면 다 제공시거든요. 그럼 과연 가이드스타는 뭘 평가를 해서 별점을 3개를 줬는지. 그러니까 이 법인도 사실 가이드스타에 출연했던 출연법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평가기관과 평가기관에 기부하는 기부자와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이게 뭐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별점 3개가 나오긴 했을 텐데 최근에 국세청 그 간담회에서도 이 공시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산 공시에 대해서 어 그냥 자율적으로 재공시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아니다 자율적으로 재공시하게 해줘야 자기가 잘못된 걸 바로 잡는다라는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평가를 할 때도 이런 단체들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유의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오늘 발표한 자료는 뭐 여기까지긴 한데, 그러니까 일본의 공익법인 협회랑 그 제가 만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본은 제도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완화됐지만 일본은 오히려 공익인증법에 열거된 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에서 벗어나면 공익법인이 안 되고 사실상 몰수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법에는 제가 찾아보진 못했는데 일본에 이번에 가서 얘기 나눌 때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 위반하면 몰수하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첫 번째는 주의를 주고 두 번째는 경고를 하고 세 번째는 공고를 하고 네 번째 경고가 나갔을 때 이제 그때 사실상 그 몰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익법인일 때 받은 모든 기부 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어떻게 일본이 훨씬 더 관리 감독은 좀 강화됐구나. 2008년 이후에. 과거에는 우리랑 똑같았지만. 그리고 그 이전에 받은 재산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또 몰수는 안 하더라고요. 비영리 법인일 때 받았던 그 출연 재산들은 몰수하지 않고 공익법인 기간에 받았던 것만 몰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거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궁금했던 거는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출연재산 받은 거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일본의 경우는 기부를 받으면 그 기부받은 그 해에 다 소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부받은 해 소진을 못하게 되면 이제 적정한 사유를 밝혀서 그게 한 1년을 이연해서 쓸 수는 있는데 그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경우는 사실상 연말에 가서 받는 기부금이 항상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제도는 출연을 받으면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그건 오히려 한국이 더 합리적인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올해 이제 일본 공익법인 협회랑 학술 교류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어쨌든 우리도 지금 일본과 같은 제도로 가겠다라는 입법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일본과 우리가 학술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또는 우리가 제도 개선에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들을 교류를 하자는 의견을 나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두로 동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회에서 또 저희도 또 공익법인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나 뭐 비영리법인들을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적으로 몫을 높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조재창 의원님 아까 뭐 하나 하셨던데 채팅방에. 제가 물어봤던 거는 이제 우리가 평가 대상이 종교하고 그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법에 의한 데를 제외하고는 다 우리 평가 대상인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우리 평가 대상일 텐데 그분들이 우리 평가법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그러니까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법인들이 사실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동안 뭘 잘못해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외부에서 진단을 해주길 원하는 것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대상자로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축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재단들 같은 경우는 굳이 돈을 내고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이식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가장 평가를 받아야 될 법인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평가에 대한 필요성은 잘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종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들 같은 경우 뭐 종교법인은 아예 뭐 논외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의료법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나 뭐 문화예술단체, 자선단체들 그리고 이제 사단법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저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데들은 사단법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부금을 받고 회비를 받고 최근에 뭐 그 KCOC랑 그 동천이랑 했던 세미나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회비 자체를 기부금으로 발급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잘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인이 안 돼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제외되는 사례들도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데들은 오히려 저희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고 본인들이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최근에 KCOC하고 포이카 재원으로 지금 그 국제개발 NGO들을 위한 회계 투명성, 책무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컨설팅과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단체들은 좀 외부에서 기부를 받는 단체들은 충분한 니즈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법 설립 근거법으로 보면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따르고 있는 법인들이 저희 주요 타겟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 국장님 뭐 말씀하실 거 없어요? 박선수 국장님? 그 첫 번째부터 한번 제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저기 뭐라 그러나 슬라이드를 좀 바꿔보시면. 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네.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우선 중간에 공익법인 공익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받아셨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이 2개가 있다가 3개가 됐다 다시 2개가 됐는데 여기 지금 공익법인 공익단체라고 쓰신 거는 우선 공익법인이 이게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일 수도 있는데 2가지가 같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익단체라고 하는 거는 소득세법에서 쓰는 말인데 그게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서 지정기부 단체로 지정된 데만 공익단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공익법인 말씀은 제가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 여기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네. 평가위원 안에서 우리가 공익법인 그 설립에 의한 그 공익법인을 말할 때는 어떻게 칭하고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을 말할 때는 어떻게 칭한다라는 이런 기준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일색 이사님 강의 안에서도 끝에 부분에 가서 제가 계속 이제 이거는 그 상증법상 공익법인을 말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어를 우리가 통일해 놓지 않으면은 약간 서로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세법상의 이제 분류를 가져오신 건데 제가 카톡방에 하나 하나 올려놨는데 김창든 교수가 처음에 이걸 만들자고 그럴 때 아주 열정적으로 각 부서에 뭐라 그러나 신고에 올려가지고 다 받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카톡방에 있는 자료는 뭐냐면 각 주무부에서 주무관청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낸 기준으로 했던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김상임 이사님 여기 종교법인의 21,659는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이 숫자? 이게 법인세법상 신고돼 있는 법인들입니다. 이게 법인세법상에 신고돼 있다고 하는 거가 뭐냐면 법인세법에서 수익사업이 있는 데들이 법인세법에서 신고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받은 데들 중에서도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은 신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빠져 있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종교법인이 이렇게 많은 거는 뭐냐면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개교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WCA 같은 데는 한 군데만 신고를 하는데 종교단체들은 산하 교회들이 다 하나하나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종교법인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법인격이 없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조계종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예장 통합 이런 데들도 오래된 종교기관들은 법인 설립 허가 받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하고 되는 데들이 그러니까 법인격이 없는 데들이 많고 새로 생기는 교단들은 문교부에서 사단법인 이렇게 허가를 받았다는 데들이 많은데 저희는 아까 우리 조재창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 종교법인은 저희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다만 평가를 신청하는 데들은 그냥 받아줄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 모르시겠지만 기도원협회가 한 몇 년 전부터 외국에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평가 안 받아서 거기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회들이나 이런 데는 안 할 거고 기도원협회나 이런 종교단체 쪽에서 원하는 단체들은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은 일단 대상은 대상인데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엄청 까다롭게들 하고요. 특별히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시설을 하고 있는 데들을 한 3, 4년 전부터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평가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기부금이나 모금을 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사회복지법인도 저희 대상은 별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하대책이라든지 몇 군데는 이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그냥 모금만 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서울시에서 별로 이렇게 감독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또 하나 말씀드리면 큰 단체들은 저희들 평가 별로 받지 않을 것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포커스하는 데들은 그러니까 좀 작은 데들이 주로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장에 한번 가보시면 여기 비영리 명단단체는 카톡에 보는 걸 보시면 되지만 이제 중앙부처에서 등록을 받아준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을 받은 게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많고 여기서 말씀드리면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법인격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법인격이 없는 단체들이 훨씬 많고요.
이 법도 제가 설명을 더 많이 드리면 일본의 그 법을 가져와서 벤치마킹을 만들었는데 일본 법은 그 법인격이 없는 NGO 엠플들에게 법인격을 허용해 주려고 만든 법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법이 병역민간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고 또 하나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뿐만 아니라 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그 100명 이상의 회원이 있으면 여기다 등록을 해서 그 뭐라 그러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혜택이라는 것이 우편요금 같은 게 그 감면이 돼요. 그래서 가이드스타도 한 10년 전에 재단법인인데 회원 100명 이상을 모집을 해서 이 등록을 하려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비영리 민간단체로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런 우편요금 감면받는 거 이외에 여기 등록을 하게 되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이 생기는데 현실적으로는 보조금 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작년부터 이 민간 단체가 문제가 많다고 막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건 뭐 별도 이슈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장에 한번 가보시면 이거는 정리를 잘 해놓으셨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서도 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게 일본 거를 잘 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래 일본이 그 명치 유신 때 만들었던 법률을 우리도 1960년에 민법을 만들면서 그냥 넣었는데 일본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2008년인가 법을 바꾸기 전에는 일본은 민법에 공익법인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이 법을 그러니까 2008년인가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중간법인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일반 재단법인, 일반 사단법인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는 1960년에 민법을 만들면서 일본은 공익법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렇게 해서 쓰다가 잠깐만요. 끊어졌나요? 그랬는데 나왔는데요. 저기 1975년도에 공익법인법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아마 일부 재벌들이 비영리법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좀 이상한 행위를 많이 하면서 1975년도에 공익법인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서영 이사님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보실래요? 그거 우선 지금 공무원들이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하고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을 구분을 잘 못해요. 공무원들 자체가. 여기 이 장에서 오른쪽 맨 끝에 써 있는 거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규칙이라고 쓰셨는데 사실 이게 민법에 의해서 각 주무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설립 규칙들인데 이 말을 비영리법인의 설립 규칙이라는 말을 그냥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법이 자세한 사항을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다가 공익법인법에만 여러 가지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평가기준 해설서에 보시면 각 법으로 어떻게 다른 것들이 다 써 있는데 사실 민법에는 이사회라는 것도 없거든요. 이사회 기능이 없는데 주무관청에서 이제 표준 정관 같은 걸 제시하면서 이사회 같은 게 들어오긴 합니다. 그 다음 장 말씀드리면 여기도 보시면 우선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칙에는
민법에는 아무것도 정한 게 없어서 그냥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정리를 잘 해놓으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특수관계인, 공익법인법상의 특수관계인하고 상경세법상의 특수관계가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다른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감사 말씀을 여기 쓰셨는데, 민법에서는 감사에 관한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은 이 공익법인법에 의한 거라든지 사회복지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영리회사 이외의 비영리법인들은 감사가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모르는 분들은 왜 감사 등기가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있다는 거가 되고, 지적 잘 하셨지만 이 비영리법인의 감사가 회계 전문가가 아닌 경우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기준에다가 감사가 회계 감사가 할 수 있나 이거를 물어보는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 장에 가시면 이거는 이제 가이드스타 이제 이게 가이드스타 건데, 우리 공익법인에서 늘 지적하시듯이 이게 빅포인 회계법인에서 처음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사들이 오는데, 이게 여기 3일에게 보면 2명이 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 이 가이드스타가 민법에 의한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인지 아니면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만약에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이면 이 특수관계 출자자들이 다 특수관계라서 공익법인법상의 특수관계자의 문제가 될 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보통 지적 안 하고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장에 한번 가보시면 기본재산 말씀하셨는데, 민법에는 아무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는 없고, 우리나라가 1975년도에 공익법인법상에서 이제 일본 제도를 들여왔는데, 제가 일본 제도 들여올 때도 좀 이상하게 들여왔었는데, 이제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을 나눠서 하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그러니까 기부받은 게 다 기본재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이런 데가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들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 받은 것들도 다 일단 기본재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마다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보통재산으로 바꾸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들도 이게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원래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 구분이 없는데도 법원도 그렇고 이 기본재산 헐면 이 법률 위반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무관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공익법인법하고 민법을 두 개를 헷갈리고 있어가지고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밑에 성실공익법인 신고로 가름이라고 쓴 거는 어떤 뜻인가요? 이게 기본재산을 이제 운용에 제약이 너무 따르다 보니까 공익법인법에는 상징세법상 성실공익법인에 해당이 되면 기본재산을 운용을 할 때 20% 범위 내에서는 그냥 신고로 가름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고 해야 되는 건데, 네, 공익법인법에만 있습니다. 이게. 근데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을 좀 넘어가시면 여기서 출연자가 비영리법인이 증여세를 낸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비영리법인은 사실 공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를 받게 되면 기부 출연을 받게 되면 공익법인은 과세가액이 불산입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이유가 없지만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내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게 많이 케이스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이 뭐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공익법인이 비영리법인에게 사업비를 출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질 않아서 이게 공익법인이 비영리법인에게 출연을 하게 되면 사실상 비영리법인 징여세 신고를 하고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비영리법인 사업비 다 쓰고 나서 우리 징여세 낼 거 몰랐다라고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상증세법상에서는 연대납세 의무가 출연자에게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세금을 못 내면 다시 출연했던 공익법인 세금을 내야 됩니다. 실제로 과세되는 케이스 있어요? 실제로 과세된 케이스는 없는데 유권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유권에서 유권에서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미 그 질의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뭐 실제로 이게 과세된 케이스가 뭐 정확하게 찾아보기는 어렵겠지만 뭐 과세된 케이스가 없었다면 유권에서 질의도 없었을 것 같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게 우리나라 법의 좀 모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비영리법인 여기 비영리법인이 우선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지정기부금 단체, 올해부터는 일반 기부금 단체는 아니면 특례기부금 단체가 되면 후원하는 사람들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우선 첫 번째 여기 쓰신 의도를 보시면 저 비영리법인한테 기부금을 낸 사람도 기부금 공제를 못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영리법인이 증여세를 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이 안 되면 그걸 다른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법인세법상의 기부금단체랑 거의 동일해서 기부금단체가 아닌 단체가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과세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과세된 경우가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요새 좀 다른 이슈지만 우리 박훈 교수님이랑 저랑 손은희 교수님이랑 뭘 하냐면 노동조합 관계를 좀 같이 정부랑 하는 게 있는데 노동조합 이슈도 좀 굉장히 어렵지만 노동조합이 회비가 소득세법상의 기부금으로 간주되거든요. 회비냐 기부금이냐 그런 이슈가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노동조합도 그러니까 소득세법상의 기부금 단체인데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노동조합은 회비 후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게 맞거든요.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이슈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익법인이라고 쓰신 거는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이 아니고 이거는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주식 5% 이내가 되면 관계없고 그렇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잠깐만요. 제가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이거를 공유를 어떻게 할까? 지금 화면 하나 보이시나요? 제가 공유를 중지해야지 나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일단 잠깐만. 공유를 잠깐 중지하시면. 네. 이건 아니다. 잠깐만요. 이 화면 공유됐나요? 네, 공유됐습니다. 네. 이게 최호윤 회계사가 강의할 때 쓰는 건데, 우선 이게 여기 상증세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중간에 있는 공익법인이나 아니면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비영리법인들의 재원이 크게는 이렇게 회비가 있을 수 있고요.
회비는 그 세법이나 아니 다른 법에서도 제약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비는 제가 이제 회계사다 보니까 공인회계사가 회비를 내면 그 회비는 그 회원들이 감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세법이나 이런 데는 간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비영리법인들이 그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용자들한테 돈 받고 뭐 일종의 수익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세법이나 아니면 다른 법에서 거의 터치를 안 해요. 아까 김상희 의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은 수익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이슈는 있지만 그 돈을 받아서 어디서 쓰느냐 이런 건 별로 이제 간섭을 안 하고 보조금도 보면은 보조금은 이게 중앙정부 보조금이나 지방정부 보조금이 있는데 이거는 그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터치를 안 합니다. 세법에서 터치하는 거가 여기 후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후원금이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이 파란색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선 아까 말씀하셨지만 3년 이내에 그 후원금은 다 써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공익사업 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후원금을 받으면 상계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목적 사업에 경비를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목적 사업에 재산을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수익 사업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받아서 임대용 건물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정기예금을 들 수 있는 것도 3년 이내 목적 사업에 승고로 됩니다. 세 가지로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위에 있는 거가 뭐냐면 고유목적 사업용으로 무슨 재산을 샀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게 부동산도 될 수 있고 뭐 전기요금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그걸 매각을 했으면 그거를 30%, 60%, 90% 이내로 다시 목적 사업에 써라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에 넣었으면 그거를 운용소득으로 쓰는데 그거는 원본에다 투입할 수 없고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건 오늘 제가 강의를 들어보면서 이 상경세법 강의를 따로 한 토픽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규제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이 규제는. 그렇다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다시 이거 지금 표에 한 오류가 있는데 매각대금은 꼭 목적 사업에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매각대금 수익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물론 네. 네네. 이렇게 밑으로도 왔잖아요. 네. 네네. 제가 준비하고 우리 상임 이사님 거 다시 한번 네. 보시면. 그리고 그 다음 편 한번 가보시면 이것도 상경세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 장 한번 보시고. 이거는 어디서 가져오신 거죠?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에도 있지만 이게 각 부처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관리 매뉴얼이. 거기서. 네. 그러니까 내부 지침 같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동일하게 돼 있고 목적 사업의 수혜자 범위 한정에 대한 부분은 상증세법에 있는 거라서 이건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작년인가 법무부에서 비영리 공익법인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좀 잘 돼 있는데 일부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렇게 잘 돼 있고요. 우선 수혜자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주무장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한 거가 뭐냐면 상정세법에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장학재단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서 만든 장학재단들은
그 충청도 출신들만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불특정 다수가 아닌 경우에 불특정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경세법상의 공익법인이 안 되는 이런 거가 있는데 그때는 주무관청의 협의를 받던가 주무관청이 없으면 그 세무서장이랑 뭐 협의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노란색은 우리나라가 좀 아직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목적 사업이 2개 이상 주무관청에 속하는 경우는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해서 허가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목적 사업이 예를 들어서 기재부께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뭐가 있으면 각각 따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익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익법인법은 굉장히 까다롭게 수익 사업을 허가받도록 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허가 안 받고 하는 경우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관청에 따라서 그 비영리법인 그 감독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거로는 교육청하고 보건복지부만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저는 문화본 경험이 없는데 외무부나 기재부 이런 데들은 거의 설립만 해주고 거의 방관하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이게 세법에서는 수익사업하면 세금만 받으니까 세법에서는 수익사업 허가 같은 거는 전혀 따지지 않고 세법상의 수익사업이면 법인세 내라 이렇게만 하는 거죠. 그 다음 장 한번 가보시면 회계관리 보고 여기서는 여기 맨 끝에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민법상의 비영리법인도 거의 결산 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2개월 이내에 내라고 되어 있는데 2개월 초과해서 내는 경우도 그렇게 큰 대체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외부회계감사는 요거는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이 아니고 상경세법상의 공익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결산서류 공시는 이것도 상경세법으로 오는데 정 대표님 이거 자산오억 미만 제외 수입 수출 요거는 간편 양식 아닌가요? 아니, 결산 서류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니 간편 서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이게 좀 바뀐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거 간편 이제 서식으로 최근에 개정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올해 적용 아니지 않나요? 그건? 몇 년, 제 기억으로는 좀 몇 몇 년 년 됐는데 된 것 2, 3년 같고요. 됐는데 예, 그러니까 결산 공시를 뭐 네.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런 거는 간편하게 공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서 그 대통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 금액 미만인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이 언제 개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대부분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단법인들 중에서도 금액 이 미만인 곳들은 대부분 간편 서식은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의무 사항인가요? 저는 의무 사항은 아닐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도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은 모든 상징세법상의 모든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개 대상인데 여기 써 있는 5억 미만 그다음에 수입출 요의 경우에는 네. 간편 서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네. 있는데 그게 의무 사항은 아닐 겁니다, 교수님. 만약에 그래요? 그게 의무 사항이면 지금 공익법인 결산서를 공시는 게 11,000개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5억이 안 되지만 전체 공익법인 수가 4만 개가 넘고 25%가 5억 이상이고 그 미만의 75%가 5억 미만인데 그럼 그 75%는 공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니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희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억 미만의 공익법인은 아예 거기 법률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가 그러니까 아닐 거거든요. 표현이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쓰고 네, 있기는 그러니까 해서 의무사항은 이걸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이상 법인들은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법 자체에서 보면 종교단체랑 일정 규모 이하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대상에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의무적 그게 체포유예상. 그 부처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외교부 소관인데 하라 그래갖고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좀 작은 비영리 민간단체들도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서 이거는 제가 조문을 왜냐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본 네, 조문에서는 분명히 미만은 제외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부금 특히 이제 기부금 발급과 관련돼서 네.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는 곳들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잘 못하더라도 다 하고는 있는. 저도 이렇게 얘기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애매하기는 한 것 네, 같아요. 이게 강제사항은 아닐 겁니다. 근데 강제사항이면 이게 안 했을 때 가산세 부과가 돼야 되는데 그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될 거거든요. 국세청의 결산서를 공시한 데가 몇 군데인지는 파악할 수 없는데 결산서를 공시한 데가 몇 군데라는 건 안 나오나요? 그 아까 통계 자료에서 보여드렸다시피 11,000개거든요, 교수님. 근데 11,000개 보면 11,000개 안에서 네. 한 70% 정도가 그 3억 미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를 공시 자료 올라온 거 저희가 통계 자료 받았을 때도 10,000개가 넘었거든요, 작년 기준. 맞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저 통계치하고 유사하다라는 건데 이게 5억 미만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웬만한 지정기부금단체는 다 들어가야 되는데 법률상으로. 근데 그래서 그게 맞히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우리나라의 비영리 법인이 한 3만 개 내지 4만 개 정도가 되고 네. 그 중에서 기부금 단체를 해서 그 상경세법의 공익법인 된 게 10,000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그래서 아닙니다. 그 네? 법인세법상에 지금 그 통계치에 올라와 있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법을 세무신고를 하는 게 37,000개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국세통계 시스템이 좀 바뀌었는데 과거 시스템에서 조회됐던 거는 47,000 몇백 개가 됐거든요. 그 안에 10,000개가 사라졌다는 건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1, 2년 안에 10,000개가 사라질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보내주신 통계자를 저도 봤는데 지금 정부 통계에 올라와 있는 거 하고도 좀 오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숫자 통계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숫자가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자산 규모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도 자산 5억 이상이 신고하게 돼 있고 또는 그해 수익 금액과 출연 금액 3억 이상이 그 결산서를 공시 대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이하의 공익법인들은 신고를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볼 때는 공익법인 그 숫자는 그거보다 지금 현재 공시되어 있는 숫자보다는 높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주로 포커스하는 게 큰 단체보다는 그 규모가 작은 단체들을 주로 포커스를 할 건데 KID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간이공식은 안 되고 그 일반 양식으로 공시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정명희 대표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 간이 공시에도 사업 수행 비용하고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이 있긴 있는데 더 자세하게 공시를 해야지만 그 KIN이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마지막인가요? 아니면 주무관청 이것도 보면은 이제 공익법인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우리가 대상이 아니지만 사립학교법에도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는데 비영리법인 민법에도 약간 벌칙 조항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그 공익법인법, 사회복지법인법에 그것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 밑에 써 있는 걸 보면은 그게 우리나라 지금 비영리법인에 관리하는 거가 모두 다 미국식을 따라가서 아직까지 설립은 아직까지 주무관청이 가지고 있지만 그 사후 관리하는 거를 거의 국세청으로 다 넘어갔는데 이게 미국식인 것 같아요. 미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제한이 전혀 없고 그 사후 관리는 거의 다 국세청에서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설립은 주무관청에서 하고 그 사후 관리는 거의 국세청에서 하는 식으로 간 것 같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쓰신 거는
아마 제가 이해하는 거로는 공정위원회는 그 대기업들이 출연한 데들, 대기업들이 출연한 그 대형 그 재단법인들은 그 저기 뭐죠?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30대 재벌 뭐 20대 재벌 이런 거기서 한 데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인가요? 예, 요게 맞아요. 이게 가이드스타 거. 이거 아마 아이들과 미래 같은데 저희는 지금 고민은 뭐냐면 저희는 이렇게 개량 평가 개량보다는 비개량을 많이 할 건데 저 통계에서 알파 위험, 베타 위험 이런 게 있지만 저희들 아마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올해 평가 들어온 데가 10개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교육 같은 걸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기본 평가 통과됐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거기가 문제 일으킬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람 속마음은 모르지만 저희가 평가를 받고 나서 그 평가가 하나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그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너무 말씀이 많았는데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시면. 이영환 교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예, 예. 아까 그러니까 지금 뭐죠?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이게 각 부서별로 다 보니까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 법무부 존재하고 따로 존재하고 이렇게. 예. 뭐 내용은 다 대동소이하겠죠. 예. 네.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네. 예. 부처별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금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보조금도 이제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도 이제 10억 원 이상 보조금을 이제 받게 되면은 이제 회계감사 의무가 있습니다. 아마 2년에 한 번인가 뭐 그렇게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렇죠. 이제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계감사를 또 받도록 돼 있어요. 공인회계사들한테. 예. 실적 검증을 매년 해야 돼요. 네, 이제 저희가 검증 보고서에 대한 검증도 회계사한테 받아야 돼요. 예, 그걸 예. 해마다 하고 회계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네. 저희도 이제 복지관을 워낙 예산이 저희가 지금 50억이 넘어가지고 음. 그냥 저희는 지침상 그냥 매년 하는 걸로 지금 근데 바꿨어요. 이게 지금 요새 언론에 보도되는 게 아마 그거를 더 범위를 넓혀서 이제 검증이랑 그다음에 회계감사 부분의 범위를 더 넓히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신문에 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사실 이게 세법이 좀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뭐 현장에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출연 재산이 20억 법인, 뭐 예를 들면 자산 100억 이상이야 모든 법인이 해당이 되지만 회기년도 해당이 되지만 출연 재산을 갑자기 20억 받은 법인들이 실제로 이 회계감사가 대상이 되는 거는 그 출연 재산을 받은 사업연도가 아니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20억을 다 써버리고 나면 사실상 다음 연도 회계감사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또 좀 어려운 게 이제 회계감사인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연말에 20억이 들어오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들어와서 집행되는 거하고 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시기가 불일치되는 네, 경우가 네, 있겠네요. 네, 어차피 이따 예산이 들어오면 다 써야 되니까 또 네, 비영리법인인데 맞습니다. 그런 또 맹점이 또 있네요. 네, 요거는 거기 한 3년 전인가 원래 자산 100억 이상만 있었는데 100억 안 되는 공익법인들 중에서 기부금을 많이 받는 데들이 있어서 수익 금액하고 출연 그거를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 판단 기준할 때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변경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 우리 박 국장님 한 번 말씀도 안 하셨는데.
다른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그 언론 보도 내용을 올렸는데요. 지금 그 개정안이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지금 행안부에서 이미 국힘에서 지금 의원 중에 2019년에 이미 안을 다 만들어 놓고 입법 전문 그 부서에서 이미 그 법안에 대한 검토까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회 의석이 아직은 좀 과반이 안 되니까 처리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회계감사에 대해서 강화하자는 의견 동의를 하는데 이 보수는 조금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예전에 그 96년인가 항공회 회장 나오셨던 분도 회계사들도 공익적 차원에서의 감사 보수는 조금 공익적 차원을 감안한 보수를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뭐 공익적인 그런 활동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외부회계감사 제도가 2008년도에 도입이 될 때만 하더라도 회계 기준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회계감사 보고서가 과거 10년치가 회계 기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 뭐 중구난방이고 뭐 회계사들 따라서 그 보고서도 완전히 다르고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감리도 받게 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도가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비영리법인의 2천만 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회계사들님들한테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건 공인회계사 회에서 조금 비영리법인에 대한 그 수임표 자체는 조금 더 뭔가 현실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아무도 안 해버리면 그것도 또 문제이긴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많은 비영리법인들 만나보면 회계감사 왜 받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절충이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 이게 이제 미국의 싱글 오딧 액트라는 법에 있는 거를 갖다가 이제 갖고 온 건데 우리나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는 그 회계감사 관련된 비용은 그 보조금을 내려줄 때 이제 그 회계감사 관련된 비용도 같이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나라도 요새 와서는 조금 해줘요. 근데 아주 그 비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는 편성해 주는 비용이 예. 저는 제가 또 다르게 일하는 곳에서도 이제 영리 회사인데 정부 프로젝트 진행 보조금 뭐 샌드박스 사업 이런 거를 좀 하거든요. 되게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그 보조금을 받을 때 아예 회계 감사 수준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비 설계할 때부터 마지막에 이제 제출하기까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회계사무소에서 이제 대행해주는 회계사무소에서 모니터링 해주고 그 비용이 이렇게 아예 그 사업비 안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억 미만은 뭐 한 100 얼마 정도고 1억이 이제 넘어가면 이제 금액이 점차 늘어나기는 하는데 보조금 영리 기관에다가 보조금을 내릴 때는 그런 거를 당연히 이제 회계 관련된 그러니까 점검하는 기능들을 넣어놓고 그러면서도 그 시스템을 다 사용하니까 돈은 다 드러나서 보일 텐데 왜 비영리는 그거를 안 해주고 따로 감사를 받으라고 하는지 왜 그게 이제 오히려 수익을 내게 해주는 곳에는 오히려 돈을 막 주면서 왜 비영리에다가는 그런 생각을 못하지? 그런 발상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 비용에 대한 보조금에서 네, 보조금에서요. 예. 요새는 근데 보조금 할 때 그 사업할 그거 이 관리비 같은 거나 회계감사 비용 같은 거 하면 그래도 많이 인용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저희도 아, 작년에는 해줬는데요. 네. 올해는 저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을 생각해서 예산 편성 안 했다가 네. 또 1월에 그냥 긴급하게 회계감사 진행하자고 결론을 내서 주무관청에 다시 건의를 했는데 법을 갖고 와라.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법에서는 2년에 한 번으로 됐을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워낙 예산이 크니까 하겠다고 그냥 말씀드렸는데 지금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 회계감사 비용은. 근데 문제가 저희는 이제
그 실제로 회계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 회계 감사를 준비하는 그 양이 80~90% 돼요. 회계사님은 한번 와서 보시고 자료 다 보내세요. 엑셀로 다 편집해서 보내세요. 회계사님이 자료 주시는 그 틀에 맞춰서 다 주면 이제 결과 보고서 그냥 그걸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비용 지출은 과다하게 많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렇게 되면은 왜 회계감사를 받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몇 년까지 녹색연합에서 상근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 그 출연재산 20억이 저희 전국 조직이라서 넘어가지고 저게 이제 도입되자마자 바로 저 대상이 되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회계감사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너무 그 최훈 회계기사님이 계시는 거기에서 이제 감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 도움을 받고 또 이분들이 며칠째 와가지고 우리 자료를 다 검토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중앙에 있는 조직에서 지역 조직에다가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해도 설득되지 않던 것들이 회계감사 한 번으로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막 조정이 되는 걸 경험을 해서 이 돈이 굉장히 그리고 보수도 다른 곳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적게 받기도 해주셨지만 되게 의미 있고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너무 필요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우리가 뭐 투명성이라든가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회계사님들이 그 돈 받고 일을 하는 것 그쵸, 자체가 맞아요. 네, 일에 많이 빠진다는 네, 거죠. 맞아요. 저희도 뭐 협회 회계사들 몇 분 계시지만 공익법원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보수가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필드에 또 공익법인 전문을 하는 회계사님이라고 해봐야 제가 볼 때는 한 3손가락 꼽는 것 같아요. 네. 김덕산 회계사님, 뭐 최효인 회계사님, 그리고 박재영 회계사님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뭐 3일 회계법인이 워낙 공룡이니까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이 세 분 말고는 과연 제대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나. 근데 이분들한테 그렇다고 니네도 공익적 차원에서 돈을 적게 벌면서 해라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회계법인 돈 잘 버는 회계법인들이 조금 공익적 차원에서 뭐 태평양 공모금의 동천이 있고 뭐 율전의 온율이 있고 하는 것처럼 공익적 차원에서의 조금 접근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회계사들이 좀 늘어나야 공익법인의 회계감사를 하는 시장 자체도 조금 더 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공익법인들을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고 회계사들을 하면서 돈이 안 되고 이게 약간 딜레마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다른 얘기지만 3일의 큰 데들은 뭐가 있냐면 내부적으로 이제 그 투입 시간에 대한 수익성 이런 걸 굉장히 분석해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빅4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수료를 적게 받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참 문제입니다. 근데 3일의 개법에는 그래도 그 공익성 한다고 이제 비영리 하는 쪽에다가 그렇게 프레셔를 별로 안 주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데들은 그런 예외가 없어서 다른 빅4에서 그거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전혀 관계없는 거 말씀드리면 그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받는 이슈가 요새 있거든요. 근데 찬반 논리가 있는데 지금 정부안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이면 회계감사가 외부 회계감사가 아니고 내부 감사 비슷한 거를 회계사가 하라는 건데 1000명이면 연간 수입이 얼마냐면 3억이래요. 놀리지도 않으시네. 3억 정도 수익 금액이 3억인 단체에 대해서 회계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회계감사 보수를 얼마나 받아야 되나 그런 거예요. 이게 이론하고 현실하고 굉장히 안 맞는 것이 이 비영리 섹터에도 있고 노동조합 섹터에도 있습니다. 오늘 김수생 간단히 굉장히 바쁘신데 이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말씀하실 게 있나요? 원래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1시간 반이 됐는데. 다른 말씀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는 박근규 교수님이 할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는 휴강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치고 그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